대한민국의 부산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평소라면 평범한 수업이 이어지는 학교이지만 운동장에는 수학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듯 엄청난 수의 관광버스는 물론 학생들까지 들뜬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 사이로 매우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외국인 여성은 학생들을 향해 다가가더니 지금 장난을 치는 것이냐며 갑자기 알 수 없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이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고 외국인 여성은 자꾸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며 이내 학교 운동장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기초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도시 중 하나인 런던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메르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소개를 영국인이 아닌 한국인 여성 소희라고 해야 될까요? 약 1년 전 아무런 삶의 목적 없이 그저 평범한 영국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던 저는 영국 학교에서 겪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한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며 각 나라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들에서 특수한 나라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아마 영국에서 유일한 교환 프로그램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영국의 런던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하시며 많은 부를 쌓아놓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집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저와 놀러 다니는 것에만 집중하셨을 정도로 상당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이러한 환경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나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가정 환경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이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런던에서의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을 오직 영국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들과의 거래만 진행했다는 것이며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한국인 고객들에게 사실상 돈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거나 건물을 빌려주었는데요. 그러한 모습에 저는 항상 아버지에게 왜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의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이 있기에 영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역사 교육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전통까지 알려주실 정도로 너무나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저는 또래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하던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음식에 너무나 익숙해졌고 대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한국으로의 유학을 제일 먼저 생각했을 정도로 저 또한 너무나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대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마자 한국으로의 유학을 떠나겠다는 저의 계획에 너무나 좋은 계획이라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죠. 하지만 불행은 정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더군요. 런던에서 수십 채의 건물과 주택 임대료로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좋은 마음으로 또다시 한인타운 한국인에게 헐값에 주택 관련 사업체를 계약하시려다 그만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인 중국인에게 모든 임대 자료를 넘기는 실수를 저지르셨고 단 일주일 만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 건물들을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할 수 있었겠으나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그 중국인의 가짜 한국인 신분증은 정말 자세히 살펴보아도 한국인의 신분증과 다를 것이 전혀 없어 보였고 심지어는 성형까지 시도했는지 CCTV로 확인한 얼굴조차 중국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으니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한국으로의 유학을 가는 것에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주기 싫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으나 그때 당시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 또한 빨리 돈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저는 그때부터 영국에서의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하루에 수십 시간을 공부해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영국에서는 경제 위기로 교원 자격증의 지원자가 상당히 적은 시기였기에 저와 같은 비전공자도 해볼 만한 상황이었고, 저는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보람도 느낄 겸 곧바로 영국에서의 선생님이 되기 위한 목표를 잡고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며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러한 저의 모습에 매일 밤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고, 저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에 더욱 힘을 내서 교원 자격증 합격을 위해 밤낮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 아버지께 도움을 받으신 런던 한인타운의 한국인 분들은 어떻게 소식을 아셨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와 각종 한식들과 옷들은 물론 생활 필수품까지 지원해 주시면서 그동안 저희 아버지의 도움에 은혜를 갚는 것이라며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고, 심지어 한국에서 선생님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다던 성의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교원 자격증 공부를 조금씩이나마 도와주겠다면서 매일 밤 저와 함께 밤을 새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는지 저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런던의 한 고등학교의 과학 선생님으로 합격할 수 있었고, 교원 자격증 공부를 하며 모았던 자금까지 부모님에게 드리게 되면서 아버지의 짐도 조금은 덜어내게 되었죠. 특히 제가 선생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아주머니께서는 너무나 잘된 일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부터는 그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 된다면서 저를 안고 함께 울어주시더군요. 하지만 처음 근무를 배정받게 된 런던의 고등학교는 너무나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훈육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영국의 수준 때문인지,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는 학생들이 제대로 등교조차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매일매일 수업 시간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때도 너무나 많았고,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아직 영어로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과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이었지만 수업 첫날부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영국의 학생들은 제대로 저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학교 생활에 지쳐가게 되었고, 왜인지 모르게 이러한 영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저와 가치관이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는 동료 교사 지수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영국에서 태어난 수학 선생님이었던 지수는 저와 비슷하게 지금의 영국 학교 생활과 수업에 대해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저와 지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며 힘든 영국의 학교 생활을 버텨나가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인타운 한국인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워나갔었고, 저는 그나마 그러한 점을 위안 삼아 영국에서의 선생님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희 학교에서는 중국의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면서 뜬금없이 한 중국인 선생님을 고용하게 되었고, 저는 그러한 학교의 어처구니 없는 방식에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새로 부임한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부임한 첫날부터 저와 지수를 불러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지 못한 자신의 생각들을 직접 말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지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알려주겠다면서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 겪었다는 거짓말의 내용을 하루가 멀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표면적으로나마 트러블 없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얘기를 들어주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의 심성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 선생님은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자 나중에는 자신이 가르치는 영국의 학생들에게도 중국어 언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안 좋은 점에 대해 거짓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폭발해 교장 선생님에게 중국인 선생님이 계속 학교에 남아있는다면 더는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드러내게 되었죠. 그때 당시 학교 선생님 중 그나마 트렌디한 학교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저의 발언 때문인지 교장 선생님께서는 중국인 선생님에게 주의를 주었고, 그날 이후 중국인 선생님은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뜬금없이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웃기지도 않을 소문들을 내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로서는 오히려 그러한 소문이 감사하게 느껴졌고, 저와 친하게 지내던 지수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잠깐 얘기를 나눌 뿐, 저 또한 중국인 선생님을 그저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와 연계되어 있던 교환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몇몇 선생님들은 한국 학교 시스템과 수업 진행 방식을 배울 겸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될 것 같다는 너무나 감사한 공고문을 발표하더군요. 저는 그 공고문을 보자마자 첫 번째로 신청했지만 교장 선생님께서는 무조건 2명의 교사가 참여해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말과 함께 혼자로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 1명을 더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 지수가 있었고 그녀와 함께 한국으로 간다면 지금의 수준 낮은 영국 학교를 떠나 한국에서의 여행도 즐기고 그 나라의 학교 시스템도 배우는 행복한 나날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곧바로 지수에게 찾아갔을 때 그녀는 뜬금없이 중국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중국인 선생님은 제가 오자마자 지수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 더 건네더니 곧바로 저희 눈앞에서 사라졌고 저는 지수에게 다가가 중국인 선생님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 당장 함께 한국에서의 교환교사 프로그램에 참가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지수는 방금 중국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이 영국보다 더욱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나라인 것 같다는 황당한 소리와 함께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한다면 학생들이 너무나 가난해 돈이 없어서 교사가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 선생님께서 소설과도 같은 거짓 발언으로 지수를 속인 것 같았고 저는 그러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탈출해야만 그곳에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그리고 학구열이 있는 똑똑한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끝까지 지수를 설득했죠. 결국 지수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본다고 했고 실제로 약 2주 동안 고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의 마감 기한까지 하루가 남았을 때 지수는 저에게 정말로 선생님이 한국인 학생들에게 돈을 안 줘도 되냐는 우려 섞인 발언과 함께 한국이 가난한 나라가 아닌 것이 확실하냐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저는 지수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닌 중국인 선생님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지수를 설득해 함께 한국으로의 교환교사를 떠나는 것이었기에 저희 아버지에게까지 데려가 지수를 설득하는 것에 성공했고 한국으로의 교환교사 프로그램에도 무사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중국인 선생님은 저에게 찾아와 무슨 거짓말로 지수를 설득했냐며 싸움을 걸어왔지만 저는 그저 그러한 중국인 선생님을 코웃음치며 무시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수는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저에게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한국으로의 교환교사 출장에 너무나 걱정하는 듯 보였고 저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러한 걱정은 싹 사라질 것이니 이번 기회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느끼고 많은 것에 영감을 받은 뒤 더 나아가서는 이민까지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그녀를 안심시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뒤 저와 지수는 학교에서의 모든 문서 처리를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한국으로 떠나는 저를 보시면서 길거리에 있는 한국인들과 담당하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조언을 해주사며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 따뜻한 마음으로 지수와 함께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지수는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자신이 중국인 선생님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지수를 다독이며 발령받은 한국의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었고 저는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지수와 함께 발령 문서 작업을 마무리 지은 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밤을 샜죠. 그리고 다음 날 저와 함께 학교에 도착해 첫 발령 임무인 수학여행 지도교사를 맡은 지수는 한국의 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일이 벌어지며 너무나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수학여행 날이었기에 이미 운동장에는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와 있었고 한국인 학생들은 저마다 깔끔한 옷을 입고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수는 그러한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학교가 관광버스를 빌릴 수 있는 거냐며
한국이 이렇게나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인 줄은 몰랐다며 계속해서 놀라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특히 지수는 그 이후 수학여행에 직접 참가하면서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평범한 수학여행 루트 중 하나인 문화재의 도시 경주를 들러 여러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 지수는 한국의 문화재들을 보면서 동양의 미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한복을 입는 체험까지 하며 학생들보다 더 한국에 빠진 것처럼 보였죠. 특히 지수는 학생들이 영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는 것에 영국의 학교 학생들과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며 기겁했고, 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 평범한 것이라며 은근슬쩍 지수에게 중국인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한국의 열등감을 느꼈는지 보이지 않냐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수학여행 일정 동안 지수는 한국의 진짜 아름다운 동양 의미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행지도 놀려 다녀보고 싶다며 저에게 함께 가지 않겠냐면서 한국 여행 제안까지 하더군요. 특히나 지수는 저녁 자유시간 학생들이 아무런 경찰의 보호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한국의 치안에 굉장히 놀란 듯했고, 영국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녁 시간으로 넘어가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돌아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저와 지수는 한국 학교에서 명예교사로 직급이 오를 만큼 열심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잘 해내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약 1년의 세월이 지난 뒤 저와 지수는 무사히 런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은 한국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1년에 2개월씩 한국과 영국을 번갈아 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저는 최종적으로는 취업 이민으로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수는 한국 학교에서의 한국인 선생님과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완전히 한국에 푹 빠져버렸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국으로의 교환 교사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며, 지금은 다시 안정적인 사업의 상태로 돌아와 늘 한국으로 떠나는 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가정집 우크라이나에서 한 여성 앞에 한국인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이내 이 부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여성에게 어떤 말을 하자 이 여성은 오열하고 마는데요. 대체 이 부부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오열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림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랍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를 품에 안아주는 엄마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죠. 고아원 원장님의 말씀으로는 갓 태어난 저를 낡은 판자 상자에 담아 현관 앞에 놓고 가셨대요. 저를 발견했을 때 밤이었는데 엄청 적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자를 발견한 원장님은 깜짝 놀라 저를 얼른 안아들었다고 해요. 혹시나 제가 울음을 터뜨릴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부모도 없이 이름표만 딸랑 하나 붙어 있는 채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장님은 그 이름표에 적힌 대로 저를 크림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사실 제 이름이 크림이가 맞는지 성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죠.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사실 끔찍하다고 말하는 편이 맞겠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늘 부족했거든요. 낡고 해진 옷을 여러 명이서 돌려 입는 건 다반사였죠. 원장님은 힘 닿는 데까지 저희를 돌봐주려 애쓰셨지만 원장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거든요. 저를 낳자마자 왜 버렸는지 저에게는 정말 궁금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입양 가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게 두려웠다야요? 그냥 고아원에서 원장님과 친구들과 함께 살면 되지 않을까 싶었죠. 하루하루 웃고 떠들며 뛰놀았던 고아원은 편하지 않더라도 그나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놓이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고아원에서 계속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부 한 쌍이 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 입양되는 거라며 좋아하라는 원장님의 말씀에도 저는 마냥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6년 동안 정들었던 고아원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거든요. 그래도 어른들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양부모님이 살갑게 대해주셔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예쁜 옷도 사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요. 하지만 불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닥쳐왔어요. 양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이 기울면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돌아오신 양아버지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양어머니는 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가만히 이유도 없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양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던 어느 날 한 이웃이 신고를 해주셨어요.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다시 3개월 만에 저는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모진 시선과 수군거림이 싫어 펑펑 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 유일한 친구 슈멜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었던 슈멜은 제가 입양 가기 전부터 저와 절친이었어요. 왜소한 체구의 제 기억으로는 항상 소심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저에겐 특별했습니다. 그 아이가 있어서 고아원 생활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슈멜은 절 보자마자 2 팔 벌려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들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와 슈멜은 정말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남매 같은 굳은 유대감이 있었죠. 아침에 눈 뜨면 서로의 얼굴부터 찾고는 했거든요. 아픈 기억은 서로 위로하며 다독여줬죠.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15살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원래 같았으면 꿈 많은 소녀로 지낼 나이였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입양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20살이 넘으면 더 이상 고아원에서 보호받을 수 없대요. 그때부터 오로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나가야 하는 나이가 점점 다가오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어렸을 때 입양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누가 저처럼 큰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겠어요? 다들 갓난 아기나 어린아이를 선호하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밤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면 어쩌나,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눈물만 흘렸죠. 이렇게 막막해질 줄은 몰랐어요. 괜히 태어난 것 같다는 후회까지 들 정도였죠. 옆에서 그런 절 지켜보던 슈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기운 없이 울고 있는데 슈멜이 슬며시 다가와 달래주는 거예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위로의 말이 오히려 서글프게 들렸죠. 그렇게 막막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한국에 사시는 부부가 저를 입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깜짝 놀라 되물었죠. 저를요? 한국 분들이요?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동시에 복받친 감정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이번이야말로 제게 마지막 기회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릴 적 트라우마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9살 때 입양되었다. 다시 버림받은 아픈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죠. 게다가 한국이라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잖아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인데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거기서마저 버림받는다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담당 선생님께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번엔 분명 행복해질 거야. 네가 얼마나 착하고 바른 아이인지 한국 부부께서 잘 아실 거란다. 용기 내렴.
선생님의 그 말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사실 고아원에 있는 게 익숙해져서 떠나기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곧 있으면 쫓겨날 판이었죠. 입양수속을 밟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대로 한국에 가도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도 잠시 한국인 부부를 만나는 순간 싹 사라졌어요.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부부는 따스한 분위기를 풍기셨죠. 환한 미소에 절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두 분 다 영어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니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죠. 그분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학교도 좋은데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부부가 제 의견을 존중해 주려 애쓰신다는 거였어요. 이런 큰 결정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한국행이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좋은 분들과 함께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는 거 있죠. 마침내 한국행 전날이 되었어요. 한편으론 들뜨고 기대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슈멜과 이별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죠. 평생을 함께 지내온 동생을 두고 떠난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둘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훌쩍거리는 소리가 고아원에 울려 퍼졌죠. 서로에게 기대어 오열하면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답니다. 서로를 잊지 말고 꿈을 위해 힘내자고 말이에요. 막상 슈멜의 얼굴을 마주하니 눈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슈멜이 이제 없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집 앞에 내리자 현관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신 채 두 팔 벌려 저를 맞이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긴 건가 싶은 생각에 그 모습을 보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제가 눈치 없이 할아버지께 다리가 왜 아프시냐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살며시 웃으면서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던 베트남전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하셨죠? 천천히 과거의 기억을 꺼내시던 할아버지는 전우들과 나눴던 우정과 숨, 막히는 정글에서의 사투, 그리고 전장에서 마주했던 적군들의 모습을 떠올리셨어요. 전해 듣는 저는 그때의 공포와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어요. 특히 전우 한 분이 전사하시기 직전의 일화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어요. 적에게 포위되어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전우분이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적군과 함께 전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국을 위해 전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얘기를 들으며 새삼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할아버지 같은 영웅들의 희생 덕분이었구나 하고요. 목숨 바쳐 싸우신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열망 같은 것이었달까요? 할아버지처럼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방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꿈을 꾸게 된 건 바로 그때쯤부터였어요.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셨던 분들만큼은 못하겠지만 내 선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맞이하는 첫 겨울이 다가왔고 집안 가득 포근함이 감돌았어요. 그런데 이 포근한 느낌이 이상하게 발바닥에서부터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떨결에 부모님께 여쭤봤죠. 부모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돌이라는 걸 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지 건강에도 좋고 아주 포근하단다. 그 설명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겨울에도 바닥이 뜨끈할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하지만 따스한 온기와 달리 저는 걱정하는 마음만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홀로 남은 쉬멜 생각에 자꾸만 가슴이 먹먹해졌죠. 창밖으로 펑펑 내리는 눈발을 보며 문득 떠오르는 건 어릴 적 기억들이었어요. 날씨가 쌀쌀한 고아원에서 쉬멜과 맞댄 채 오들오들 떨던 그때 말이죠. 난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곤 했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릴수록 쉬멜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지금쯤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추위를 견디고 있을지 혹시라도 아프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죠. 쉬멜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듯 했어요. 함께 지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밉고 원망스러웠죠. 저만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미안하고 죄스러웠어요. 아무리 좋은 날씨와 가족의 사랑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하염없이 오열하곤 했어요. 부모님은 날로 초초해져가는 제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불러 앉히시더니 다정히 물으셨죠. 무슨 고민이라도 있느냐고요. 하지만 감사한 분들께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인지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물음에 눈물부터 울컥 터져 나와 버렸죠. 평생을 함께해온 소중한 동생 쉬멜과 이별한 아픔에 대해 얘기하는데 괜히 저도 모르게 슬픈 감정이 터지더라고요. 부모님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부모님께서는 환한 얼굴로 저를 불러 세우시더니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셨어요. 쉬멜을 데려오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쉬멜이 제 남동생이 되는 순간이었죠. 너무 놀라 믿어지질 않았어요. 정말이냐고 되물었더니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복받친 감정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죠. 부모님께서 쉬멜의 입양을 결정해 주신 후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동생을 기다렸어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멀리서 걸어오는 쉬멜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얼마나 목매어 울었는지 공항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난 후 집으로 오는 내내 차 안에서 옛날 얘기에 푹 빠졌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이나 할 얘기도 많았죠. 웃다 보면 자연스레 눈물이 맺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리란 희망이 가득했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바로 쉬멜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신기해했던 한국의 온돌이었죠.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얼른 바닥에 앉아보라고 권했죠. 오만상을 찌푸리더니 금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바닥이 뜨끈뜨끈하잖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동그랗게 눈을 뜨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통에 배를 잡고 웃어버렸죠.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혹독한 우크라이나 겨울밖에 모르는 아이에겐 충격이었겠죠. 한국의 온돌 매력에 흠뻑 빠진 쉬멜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더라고요. 넉넉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쉬멜과 재회한 감격도 잠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고민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쉬멜과 전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등교하고 밤늦게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학교에 남아 책을 파고들었죠. 그렇게 고된 시간을 견뎌낸 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꿈꿔온 명문대에 나란히 합격한 거예요.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 어찌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정말 행복했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문득 제게 베트남전 얘기를 해주신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전쟁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몸을 던지셨던 모습, 그리고 늘 애국심을 강조하시던 말씀까지 떠오르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방위산 업체에 지원서를 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국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목표를 담아서요. 운 좋게도 면접에 합격해 꿈에 그리던 직장에 입사할 수 있었죠. 입사한 이후엔 제 생각보다 공부해야 할 게 많아서
밤낮 할 것 없이 공부를 하느라 집에 갈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회사에서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성장한 저에게 어느 날 뜻깊은 프로젝트가 주어졌어요. 한국의 주력 전투기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성능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었죠. 신형 타우러스 미사일은 앞으로 국산 경공격기에도 장착될 예정이라 저희 회사에서도 개발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미사일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면서도 경량화를 이뤄내야 하는 난제이다 보니 구상하고 또 구상하며 머리를 싸매는 날의 연속이었죠. 어려움도 많지만 한편으론 설레더라고요. 제 손으로 만든 미사일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좋은 무기가 한국을 지키는 군인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매달리고 있었죠. 최근에는 저희 팀 리더님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회사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될 철룡이라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하는데 함께할 거라는 거예요. 철룡 미사일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해 작전 반경을 대폭 넓힌 미사일이래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성공만 한다면 한국 공군의 전력이 크게 강화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끔씩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철룡 미사일과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타우러스 미사일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될 날을 꿈꿔봐요. 한국을 위해 헌신하신 할아버지에게 그 광경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기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근무하면서 쏟아지는 새로운 한국산 무기 관련 소식들에 매일매일 놀라고 있어요. 저번 2022년엔 한국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언론에서 앞다퉈 다루는 걸 보니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은 듯 했죠. 한국 기술로 하늘을 누비는 전투기라니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자주포나 장보고, 잠수함 같은 첨단 무기들이 활약하거나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괜히 저까지 자부심이 샘솟는 거 있죠.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계약 품목에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신형 타우러스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노력이 제가 태어난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일에 보탬이 된다니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거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닌가 싶다니까요. 앞으로도 신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완성할 때까지 더 열심히 연구하려고 해요. 그나저나 할아버지 생신이 곧 다가오는데 더 뜻깊게 보내려면 가족들끼리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에서 이걸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사업 때문에 한국에 미팅을 하러 온 프랑스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국의 한 식당에 들렀다가 부모님 생각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부유한 사업가가 한국에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이렇게 눈물까지 보인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 세바스입니다. 지금은 프랑스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집이 가난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부유하지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집안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크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에 개발이 이루어졌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개발되는 곳들에 인부로 투입이 되셨던 거죠. 아버지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오시면 항상 땀 냄새가 났었는데 아버지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실한 분이었죠. 아버지가 몸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매우 덩치가 크고 어깨가 넓으셨던 기억이 나요. 말 그대로 슈퍼맨 같은 아버지였죠. 아직도 머릿속 한켠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
가끔씩 방학 때 어딜 놀러 가면 꼭 아버지가 건설에 참여했던 멋진 건물들이 하나씩 보이는 거 있죠. 아버지는 그때마다 자랑스럽게 본인이 지었던 건물이라면서 그 건물을 가리키셨죠. 어렸던 저는 그런 아버지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성실하게 살아서 아버지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건축가의 꿈도 꾸게 되었죠.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가리키셨던 건물들이 정말 웅장하고 멋져 보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유독 굴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굴을 먹고 나면 그렇게 일할 때도 기운이 넘치신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혼자서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온 가족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굴을 마음껏 드시진 못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굴은 정말 비싼 음식이거든요. 프랑스에서 굴은 고급 술안주로 간주되기도 하고, 특히나 고급 굴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까지 하는 아주 희귀한 음식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굴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나 먹을 수 있는 쳐다보기 힘든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가끔씩이라도 굴을 먹는 날이면 아버지가 어린 제 눈으로 봐도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저희 가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평일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신 이후였고, 엄마가 제게 얼른 학교에 가라며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투정을 부리면서 준비를 했죠.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 오면 출근이나 학교 가는 게 유독 더 힘들어지고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래도 힘들게 학교로 향했고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수업 도중 급하게 저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싶어서 당황한 채로 교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장실에 들어간 저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였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렇게 강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요. 교장 선생님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얼른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방을 챙기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삼촌이 갑자기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원래 처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땐 실감이 안 나서 눈물도 안 났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삼촌도 저를 안아주시고는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집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를 처음 마주쳤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초췌한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단정한 모습으로 계셨던 저희 어머니였는데 정말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때 당시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중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했다고 했던 동료분들도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허망하게 갔다면서 슬퍼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던 건설회사의 사장도 왔어요. 어렸을 때이고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가족에게 굉장히 미안한 태도를 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금액과 저희 가족들의 생활비 등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상황에 그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히려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돈 아무리 줘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빠 데려오라면서요. 아무튼 저희 가족은 그렇게 든든했던 아버지를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는 무척이나 강했던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오던 날, 저희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저도 학교 가는 거 투정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반드시 제가 꿈꿔왔던 건축가의 꿈을 이루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제가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로 짓게 되는 건축. 현장에서는 저희 아버지처럼 헛되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싶었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고 때문에 회사로부터 보상받는 돈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제가 나이에 비해 성숙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남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았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원하던 대학교의 건축과에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죠. 물론 여러분들이 결과만 봤을 때에는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와 달리 체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저는 조금만 무리하면 코피를 흘렸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비싼 음식이지만 굴을 제게 먹이셨죠. 지금은 비싸서 마음껏 먹을 수 없지만 나중에 꼭 성공해서 이런 비싼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면서요. 이외에도 어머니는 제가 성공할 수 있게끔 수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걸 아셨던 저희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건축회사 중 한 곳에 저에 대한 추천서를 넣어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건축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원하던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죠.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은 것이 달랐어요. 회사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통이 바퀴 중 하나가 되는 느낌 있잖아요. 분명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신입이었던 제게 꿈꿔왔던 그런 순간은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신입이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겠지만 심지어 초반 1년은 거의 허드렛 1위주로 하다 보니 점점 지쳐오기 시작했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참다 못한 저는 그때부터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제2의 삶이 뭐냐 하면 바로 제가 직접 건축사무소를 차리는 거였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건축회사에 다녀 보니 꽤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저는 퇴사를 마음먹게 됩니다. 바로 제 사수가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모두 자기가 한 것인 마냥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오히려 저는 제가 그동안 준비해오던 꿈을 펼칠 때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교수님의 추천까지 받아서 입사했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니 당혹스러워했지만 저는 매우 강하게 퇴사하고 싶다는 제 의지를 회사 측에 전달했어요. 그렇게 퇴사를 했고 작은 사무실에 재건축 사무소를 차리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 다음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둠 속을 불빛 없이 헤매이는 것 같았죠. 매일매일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는 불안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계약을 따내려고 하면 항상 직전에 다른 업체들에게 뺏기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안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건축물을 짓기로 하고 이 건축물의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그걸 본 저는 이 공모전이 저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밤낮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설계했고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듯이 제가 설계한 건물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동료들부터 저를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까지 모두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방송에까지 출연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갑자기 일들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덧 처음에는 3명도 안 되었던 저희. 건축사무소는 어느덧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건축회사와 견줄 만큼 거대한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가를 넘어서 사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이때부터는 크게 돈 신경을 안 쓰면서 살게 되었어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사고 싶은 것들도 가격표를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러다가 큰 계약이 있어서 미팅을 하러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팅을 계기로 그때 처음 가게 되었는데 처음 방문한 서울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더군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롯데타워라는 건물에 머물렀는데 알고 보니 롯데타워가 자그마치 555m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더라고요. 세계에서도 5번째나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마천루였죠. 단순히 높이가 높은 걸 넘어서 빌딩의 디자인 역시 무척이나 아름다웠어요.
태극기가 커다랗게 건물 외벽에 나타나 있었는데 이 건물을 보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저절로 생길 것 같더군요.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렇게나 높고 웅장한 건축물은 아직 없거든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저 한국 전쟁을 마치고 막 뜨기 시작한 나라 정도라는 이미지뿐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나라였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감탄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온 원래 목적이었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덕에 큰 계약을 성사시켰고 프랑스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 저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성공적으로 미팅을 마치고 롯데타워 안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식당에 한국인 주방장이 있다고 했거든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제대로 된 한식을 먹고 돌아가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았죠. 그 식당은 주방장이 직접 요리를 골라 코스 요리를 대접하는 방식이었는데 요리들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굴을 재료로 한 요리들이 코스 요리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는 프랑스에서 굴은 굉장히 진귀한 식재료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 요리로 나오더라도 메인 요리로만 아주 적은 양이 나오고 말죠. 엄청난 양의 굴 요리를 보고 제가 놀라자 주방장은 제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굴을 대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죠. 알고 보니 한국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세계적인 수준의 갯벌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환경 덕분에 굴이 성장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유럽에서처럼 양은 적지만 비싼 음식이 아니라는 설명이었어요. 한식에도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있다고 했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방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니 정말 한국에서는 굴이라는 식재료를 흔하게 접할 수 있더군요. 흔하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절대 맛이 없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다의 신선함과 입안에서 녹는 듯한 식감이 유럽에서 먹던 굴보다 더 풍부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굴 요리를 먹다 보니 문득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 석화찜이라고 불리는 굴찜을 먹을 때 생각이 많이 났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곳에 데려와서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굴을 마음껏 대접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이 요리들을 먹을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텐데 너무나 아쉬웠죠. 그러면서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없는 살림에도 제게 굴을 먹이셨던 저희 어머니까지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건강하게 살아계신 저희 어머니에게는 한국의 굴을 마음껏 대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갖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조만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의 굴을 먹으러 다시 또 방문할 예정이에요. 한국인 여러분들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면 환영해 주실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저희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빠, 저 이제 성공했어요. 이제는 아빠처럼 안타깝게 사고로 희생되는 사람이 없게끔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아빠 몸만큼 우리 엄마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해 드리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제가 언제 하늘나라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빠가 좋아하던 굴같이 마음껏 먹어요. 그때까지만 저 지켜보면서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